일본이 드디어 살상무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일본이 무기를 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무기가 향하는 시장입니다. K방산이 성과를 내던 시장에 일본이 새로운 경쟁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술이 없어서 못 팔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전쟁 패배 이후 제도적으로 팔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았던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호위함, 미사일 같은 무기 체계가 일본의 외교력과 함께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본이 무기를 팔기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일본이 미국 중심의 안보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이 공략하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시작이 왜 K방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한국 방산이 쉽게 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을 단순히 이제 무기를 팔기 시작한 나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무기를 못 만들어서 못 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팔 수 있는 문이 좁게 막혀있던 나라에 가까웠죠. 그동안 일본은 전후 평화국가라는 틀 안에서 무기 수출에 강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수출 가능한 방위 장비도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 같은 이른바 5가지 유형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완제품 무기를 일본이 마음대로 팔기는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1일 일본 정부가 이 제한을 크게 풀었습니다. 이제 전투기, 호위함, 미사일 같은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 체계도 일정한 조건 아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일본 방산이 자국 내 방위 산업 중심에서 해외 수출 산업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본은 기술 기반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조선, 전자, 정밀기계, 항공우주, 소재 산업에서 오랫동안 높은 기술력을 쌓아온 나라입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제약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이 먼저 달리고 있던 수출 시장에 이제 일본이 제도적 족쇄를 풀고 같은 트랙 위에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이 경쟁자가 단순히 옆에서 따라오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중심 안보망과 외교력을 등에 업고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바로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호주는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선택했습니다.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총 11척 규모의 사업이고 초기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일본이 군함을 하나 팔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일본이 대형 방산 수출 시장에서 실제로 선택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한국 방산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해양 안보의 핵심 축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의 호위함을 선택했다는 건 단순히 배의 성능만 보고 결정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만 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무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동맹망과 연결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안보 전략 안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지가 같이 평가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K방산에게 부담입니다. 한국방산은 그동안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실전형 무기체계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은 미국 중심 안보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해양 안보에서의 전략적 위치,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조선과 정밀 기술 이미지를 앞세웁니다. 즉, 일본과의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만들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더 강한 안보 네트워크 안에서 팔 수 있느냐, 누가 구매국의 장기 전략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호위함 계약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본 방산이 이제 말뿐인 잠재 경쟁자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서를 쓰는 경쟁자가 됐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무서운 이유는 비싼 최신 무기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앞으로 팔 수 있는 무기는 비싼 최신 무기만이 아닙니다. 물론 일본은 호위함, 전투기, 미사일 같은 고성능 무기 체계를 앞세울 수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 기술 협력, 미국 중심 체계와의 연결성을 함께 얻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카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인 시장은 오히려 중고 장비 쪽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최신 호위함이나 잠수함은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용하던 중고 함정이나 잠수함을 낮은 가격에 넘기거나 군사 원조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해양 갈등 속에서 해군력을 빠르게 보강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중고 장비 카드는 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K방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한국은 신형 무기를 빠르게 만들고 패키지로 공급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고 장비를 들고 오면 경쟁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장비를 누가 만드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을 누가 더 빨리, 더 낮은 부담으로 제공하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 강하게 먹힐 수 있는데요. 구매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무기보다 당장 해상 감시와 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가 더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시작은 단순히 고급 무기 시장의 변화만 뜻하지 않습니다. 신형 무기 시장과 중고 장비 시장 두 방향에서 동시에 K방산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카드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카드가 모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의 문을 열었다고 해서 곧바로 K방산이 밀려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 방산에는 분명한 약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일본 무기는 대체로 고성능, 고품질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만큼 가격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구매국이 몇 대를 살 수 있는지, 정비와 운용을 얼마나 오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장비와 탄약까지 얼마나 묶어서 도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죠. 두 번째는 수출 경험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국가에 무기 체계를 수출하면서 현지 요구에 맞춘 패키지 구성, 교육, 정비, 후속 지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제 막 본격적인 살상무기 수출의 문을 연 단계입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높아도 무기를 해외에 팔고 운용시키고 정비망을 만들고 구매국과 장기적으로 후속 협력을 이어가는 일은 또 다른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신뢰도입니다. 최근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 중 십식전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하나만으로 일본 무기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산 수출 시장에서 신뢰도 문제는 작은 균열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매국은 무기 성능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훈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투명하게 설명하는지, 후속 조치를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도 봅니다. 이 지점에서 일본은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술력이 있다는 것과 해외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무기를 팔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등장은 위협이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된 위협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K방산의 진짜 강점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속도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무기는 언젠가 받으면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안보 위기가 커지는 순간 무기는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하는 전력입니다. 이때 K방산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 빠르게 생산하고 빠르게 납품하고 빠르게 운용 체계까지 맞춰주는 능력을 보여줘 왔죠. 단순히 장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비, 탄약, 후속 지원까지 묶어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방산 수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국은 단순히 가장 비싸고 멋진 무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을 누가 가장 현실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은 강합니다. K방산은 실전형 무기 체계를 합리적인 가격과 빠른 납기로 제공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일본이 동맹과 외교가 붙어있는 전략적 신뢰를 들고 온다면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건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국의 안보 환경, 예산, 긴급성, 동맹 구조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시작은 K방산의 분명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 방사는 가격과 납기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일본처럼 외교와 안보 네트워크를 묶고 유지보수와 현지 생산, 장기 협력까지 포함한 더 큰 패키지로 경쟁해야 합니다. 일본의 등장은 불편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에게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전략적 신뢰를 무기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실적 전력화 능력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K방산이 지금의 성과에만 만족한다면 일본의 등장은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더 큰 패키지, 더 강한 외교, 더 긴 후속 지원 체계로 나아간다면 이 경쟁은 오히려 한국 방산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K방산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의 등장은 K방산의 끝이 아니라 K방산이 더 큰 무대에서 증명해야 할 다음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의 살상무기 수출 시작은 K방산의 실제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